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가족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평생을 믿어온 그분이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 장례식장에서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민, 올해 62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도 그곳에서 삽니다. 아버지는 박종환, 1942년생, 83으로 생을 마감하셨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지만 청년 시절부터 손재주 하나 믿고 공구를 만지셨고 30대 중반엔 철물점을 차려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우리 삼형제에게도 말수가 많지 않았죠. 늘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식사 중에도 말씀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어릴 땐 그게 너무 서운했지만 커서 보니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신 분이었죠. 어머니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장례를 차분히 치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철물점으로 다시 출근하시던 뒷모습. 그 뒷모습이 그렇게 외로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조용히 사셨습니다. 이따금 우리 집에 오셔서 손주들 얼굴도 보셨지만 오래 머무시진 않았죠. 늘 짧은 말 한두 마디. 애들 잘 크냐? 몸 조심해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철물점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였습니다. 심근경색. 그렇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 가족의 중심이 사라졌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인 제가 상주가 되어 일을 처리했고 둘째와 막내도 함께 도우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평생 거래처였던 분들, 동네 어르신들, 철물점 직원들, 하나같이 정 많은 분이셨다며 눈물을 훔치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아니, 정확히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길 바랐던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빈소 안으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모습, 그리고 옆엔 낯선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다르게 조용하고 묘하게 성숙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죠. 낯선 이들입니다. 분명 우리 삼형제 누구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혹시 박종환 선생님 가족분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맞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저는 김선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정말 조용히,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의 아드세요. 공기가 맞았습니다. 말 그대로 장례식장 전체가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동생들이 제 얼굴을 봤고 저도 그들의 눈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건가?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제 동생이 물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과 저는 오래된 인연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 아이 역시 우리를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묻지도 못했습니다. 대체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어떤 관계인지 그 모든 걸 따지기 전에 그녀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가족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제 머릿속에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고 10년 전 어머니 장례식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묵묵히 앉아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그때도 아무 말 없으셨죠. 이번에도 결국 아무 말 없이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너무나 큰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꾸며낸 거짓말이기를 바랐습니다. 그 낯선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저 아버지를 사칭한 사기극이길 바랐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 담담했고 아이의 표정은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 여인을 상주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선아. 18년 전부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요양보호사로 만났다고 했죠.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시작하던 무렵 아버지 혼자 어머니를 돌보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때 그녀가 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늘 조용하셨어요. 말씀이 적으셨지만
누구보다도 정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이 많으셨다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무뚝뚝하시던 분이 그 여자에겐 정이 많았다고? 처음엔 그냥 도움을 드렸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분도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자책하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저희 셋은 그런 눈빛조차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였다는 겁니까? 막내가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정말 그땐 그냥 돌보던 관계였고 선생님께서 먼저 마음을 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저희는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원하셨어요. 조용히? 조용히라고요? 막내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뒤에도 계속 만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조용히 사는 거예요?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이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이후 선생님은 저희 집에 더 자주 오셨어요. 생활비도 주셨고 도연이 이 아이도 정말 많이 아끼셨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몰래 다른 가족을? 그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18년이란 세월 아버지께는 두 번째 가족이 있었던 겁니다. 형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막내는 참지 못하고 상주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철물점을 둘째에게 맡기신 날, 퇴근 후 외출이 잦아지던 모습, 명절에도 혼자 지내겠다고 하시던 완강한 말투, 그 모든 퍼즐이 지금 이 순간에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우리는 유산 상속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례 직후의 피로와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형제가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엔 낯선 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더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이 완료된 정식 문서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언 내용에 따르면 박종환 씨는 법적 배우자가 없으며 실질적 동거인인 김선화 씨와 친자녀 김도현 군에게 전체 재산의 3분의 1을 남긴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3분의 1이요? 재산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낡은 단독주택 한 채, 철물점 운영권, 그리고 몇 천만 원의 예금, 그 모든 것을 삼형제가 나눌 거라고 믿고 있었던 우리는 갑자기 낯선 여인과 아이에게 3분의 1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막내는 다시 폭발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다 넘어간 거야? 저건 아버지 유언이 아니야. 조작한 거라고. 형이 말렸습니다. 진정해, 동생아. 진정? 지금 그게 진정할 일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여자가, 저 여자가 다 꾸며낸 거라고.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도현이란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아이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버렸습니다. 죄 없는 아이에게도, 어쩌면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어린 그 아이에게도.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눈물, 분노, 억울함, 수치심,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켰고 서로의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고 남은 건 아버지의 비밀과 상처뿐인 가족의 잔해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감정의 앙금은 그대로였습니다. 막내는 유언 무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형과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를 말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소송까지는. 아버지니까 더 못 참겠는 거야. 이게 진짜 아버지 뜻이었을까, 형? 난 지금도 모르겠어. 막내의 말에 저도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 여인에게 마음을 주신 게 맞는 걸까? 유언장이 진짜였을까? 그동안 우리를 외면했던 이유가 다 그녀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한쪽은 소송 준비를, 한쪽은 진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둘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투병 중이던 몇 년 동안 정말 심각한 외로움 속에 계셨다고 합니다. 지인들과의 연락도 끊고
밤에는 혼자 술을 드시며 자주 오열하셨다더군요. 그 모습을 본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김선화 씨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로서 어머니를 돌보며 동시에 아버지를 챙기던 그녀는 점점 아버지와 가까워졌고 그 관계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걸지도요. 아버지의 외로움에 대해 제대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더 놀라웠던 건 김선화 씨가 변호사를 통해 우리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서에는 상속 지분의 절반을 박철민 씨 형제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돈을 바란 것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함께 왔습니다. 그녀의 자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화입니다. 직접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글로 대신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돌아가신 어머님께도 그리고 선생님의 세 아드님들께도요. 저는 선생님께 큰 빚을 지고 떠나보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돌보는 사이였지만 그분이 제게 보여주신 온기와 따뜻함은 제가 평생 받아본 사랑 중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내 자식들에게 폐 끼치고 싶진 않다.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 도현이한테 아빠 노릇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어서 나는 참 좋다. 그분은 늘 죄송해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이 부족한 아버지였다고. 표현도 못하고 마음도 못 전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그분이 남긴 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유산이든 기억이든 그저 도현이에게 아버지를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떠오르더군요. 말없이 식탁 위에 놓아두던 귤. 감기 걸렸다고 말도 안 했는데 몰래 약봉지를 들고 오시던 날. 어릴 때 연필을 잃어버려 울던 저를 말없이 업고 철물점까지 데려가시던 그 밤. 그분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분이었습니다. 그 무뚝뚝한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누구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가장 외로운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게 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 미안했던지요. 우리는 결국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막내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며칠 뒤 우리는 김선화 씨와 도현 군을 다시 만났습니다. 초겨울 약간은 쌀쌀한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도현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형은 고개를 숙였고 막내는 묵묵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도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도현이는 명절마다 아버지의 묘소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혼자 꽃을 놓고 묵묵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죠. 저는 가끔 그런 아이를 멀찍이서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끝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지는 못하셨지만 모든 이에게 따뜻한 자리를 남기셨구나.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셨던 겁니다.